양쌤과 함께하는 음악사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도 지난 시간 복습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세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노트르담 악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레오닌과 페로틴이라는 작곡가를 대표적인 음악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당시의 건축 양식, 고딕 양식과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트르담 악파는 12, 13세기 노트르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음악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신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르스 노바와 비교해서 아르스 안티콰라고도 이야기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종교 음악이 주를 이루었지만 기사계급 혹은 성직자, 때때로는 귀족들 이런 그룹들이 세속 음악을 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르네상스는 1450년에서부터 1600년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숫자, 이 연도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또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다, 문예 부흥,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데 뭐가 다시 태어나느냐?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중세시대, 이전의 시대. 자,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사실은 억압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관점과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판단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인간성도 사실 눌려지게 되고, 예술이나 문화가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되고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억압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고대 시대 자유롭게 어떠한 인간의 감정과 어떠한 인간의 예술성을 표현했던 그러한 예술로 좀 돌아가자, 회복하자, 고대 시대의 어떤 문화들을 부흥시키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자, 그리고 또 이 사진 역시 보면 이전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이 이전에는 사실은 미술 역시도 신중심의 어떤 그림 위주였는데,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원근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인간 중심적인 어떠한 그 미술적인 경향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중세시대의 그 봉건사회가 몰락하게 되고 도시문화가 형성되어지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구텐베르크의 회전식 활자 인쇄술이 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악보를 찍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갈릴레오 이런 분들,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성경 중심의, 성서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 사실은 그 자연과학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이론들이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그 이전의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중세 후기로 가서는 정말 많이 종교가 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분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후기에 일어났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음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들을 위한 후원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피렌체라는 그 도시 국가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메디치 가문, 메디치가의 사람들이에요. 이 메디치가가 굉장히 당시의 문화예술인들을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그러면 이 르네상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5세기의 영국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유럽의 음악가들은 사실은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는데요. 백년 전쟁 같은 이런 어떤
교류가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전반의 영국 음악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시대 때 배웠던 오르가눔 기억하나요? 자, 이 오르가눔 같은 경우는 완전 협화음정 1458도를 고집을 했는데 영국은 좀 독특하게 불완전 협화음정 3도와 6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법이 포브르동이었고요. 이 영국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바로 존 던스터블이라는 분이셨어요. 자, 포브르동. 프랑스어로 가짜 베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즉흥 연주 방식인데요. 주로 6도 병행으로 이루어진 두 성부 사이에 또 하나의 성부를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악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대가로 치어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베이스와 최상 성부가 6도 음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또 하나의 성부는 당시에는 즉흥적으로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포브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유롭게 3도와 6도를 사용했죠. 당시에는 4도, 1458도를 주로 사용했던 유럽 음악에서는 3도와 6도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화음이었어요. 그리고 병행 6도의 진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도와 6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맞아요. 화성적, 화성하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 거예요. 자, 이 포브르동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조성음악적인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15세기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존 던스터블의 곡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아름다운 그런 화성들이 또 느껴지고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음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음향이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또 음악 그룹 부르고뉴 악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고뉴라는 것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자, 그 부르고뉴 지방의 귀족들의 후원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부르고뉴 악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기욤 디파이와 질레 뱅쇼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르고뉴 악파에서부터 점점 호모포니로의 변화.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단선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성음악, 단선율에서 우리가 다성음악, 중세시대 다성음악이 있었고요. 다성음악은 폴리폰이라고 하죠. 각각의 여러 가지의 성부가 대등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폴리폰이라고 하고요. 호모포니는 가장 최상성부의 어떤 선율이나 리듬상 가장 중요한 음악적인 것들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호모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지금의 어떤 찬송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호모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르고뉴 악파에서부터 정말 호모포니로의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사가 이제 미사는 보통 5가지의 막 끼리에 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과정이 걸쳐서 하나의 미사곡으로 묶여지게 되는데 다 제각각이었어요. 테마도 제각각, 주제도 제각각이었는데 이 부르고뉴 악파에서는 하나의 어떠한 선율 혹은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 5개의 음악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모토 미사 또는 정선율 미사라고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정선율 미사를 한번 감상을 해 볼 건데요. 자, 디파이, 아까 기욤 디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욤 디파이라는 분께서 정선율 미사를 작곡을 했어요. 본인의 곡, 발라드 형식으로 작곡한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인다면 이라는 선율을 본인의 미사, 곡,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인다면 끼리에부터 시작해서 아뉴스데이까지 이 선율을 5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지만 5개의 그 악장 속에 다 첫 시작 부분의 스타트에 테마로 이걸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원래의 선율이에요. 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만 듣도록 하고요. 자, 이 발라드 형식으로 작곡했던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인다면이라는 선율을 미사곡에서도 활용을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자, 이거는 비교할 수 있도록 5개의 그 미사곡을 전체를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나왔죠. 기욤 디파이는 정선율 미사곡을 잘 작곡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선율, 칸투스 피르무스라고 해서 하나의 정해진 선율이고요. 미사 통상문 전체에 하나의 정해진 선율을 테노르 성부의 선율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선율 미사곡이라고 하고요. 또 기욤 디파이는 종교음악뿐 아니라 세속음악에도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자신의 미사에 세속선율도 사용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곡도 사실은 세속가곡이에요. 발라드 형식으로 작곡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욤 디파이가 작곡한 또 미사 중에서 세속선율을 사용한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무장한 남자라는, 지금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장한 남자라는 당시에 세속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최고의 유행가를, 이 선율을 본인의 미사에 정선율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기욤 디파이라는 분이에요. 참 선하게 생기셨죠. 이 선율이 당시에 유행했던 세속 선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광고 중에서 참치 선전할 때 이 곡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세속 선율을 본인의 미사에다가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미사다 보니까 이 키리의 부분이 굉장히 뭔가 성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자, 세속 선율이 어떻게 이제 테노르 성부에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선율이 변형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귀에 듣기에는 이게 그 선율 맞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풀 영상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르네상스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악파가 있는데요. 플랑드르 악파라는 악파예요. 자, 이 플랑드르 악파는 때로는 네덜란드 악파, 플레미시 악파라고 표현된 책들도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음악의 중심지가 그 부르고뉴에서 이동해서 지금의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 지역인 플랑드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플랑드르 악파는 프랑크 벨기에 악파,
플랑크, 네덜란드 악파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작곡가는 오케겜, 또 어떤 책에는 뭐 오케험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오브라이트, 조스캥 데프레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작곡가이십니다. 플랑드르의 악파의 음악 형식은 첫 번째로 캐논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캐논 변주곡 많이 들어봤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느냐? 14세기 카치아라는 음악 형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캐논이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플랑드르 악파는 미사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요. 아까 대표적인 작곡가로 조스킹 데프레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미사는 보통 이제 선율이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차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스킹 데프레는 패러디 미사라고 해서 세속 가곡에서부터 그 선율을 광범위하게 빌려오게 됩니다. 자, 조금 독특하죠.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조스킹 데프레의 아베 마리아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캐논 기법이겠죠. 모방 기법인데요. 처음에 주제가 제시되고요. 바로 모방이 들어갑니다. 네, 또 따라갑니다. 네, 또 이렇게 따라가죠. 마치 사냥 이렇게 쫓아가듯이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또 이 곡도 풀 영상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지카 레세르바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하게 가사의 내용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반응계적인 기법, 자유로운 화성, 장식음, 리듬의 대조 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곡을 보게 되면 홀로 생각에 잠겨라는 제목이에요. 자, 맨 위에 있는 칸투스 성부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에 잠긴 것만 같은 리듬이 굉장히 단순하죠. 한 마디 하나씩. 그런데 나머지 성부에는 이렇게 무언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윗부분이 칸투스 성부에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천사라는 단어가 있다, 천사라는 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음을 이렇게 막 높인다던가 약간 그렇게 가사를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형성평가 시간입니다. 출석 코드를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사 통상문 전체에 하나의 정해진 선율을 테노르 성부의 선율로 사용하여서 작곡되어진 미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배웠죠. 자,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하게 가사의 내용을 생생하게 만드는 르네상스 시대의 기법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도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르네상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